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동현 선배. 뭐 하세요? 뭐 하시죠? 뭐지? 집중 못 하시죠? 큰일이네. 잠깐 대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곰곰이입니다. 저는 강경훈 기자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뭐야. 우리 이슈 잡부 없어지니까 너무 심심해졌어. 왜 이거 안 해요, 이런 거. 달리는 기자. 런 기자. 런 기자. 네. 어서 다음 주 지나고 우리 이슈 잡부가 와야 조금 더 활기찬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아니, 들어가기 전에, 넋놓고 계시고, 말이야. 예.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여름에 쥐약입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지금 모르시겠지만 소형 선풍기 2대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네,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방송 초반하고 말미가 얼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들 막 땀이 이렇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정신 다들 챙겨주시고요. 1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6.3 대선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자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강경 기자? 예, 이 제안은 이제 민주노총에서 처음 했고요. 네네. 그 대선 후보자 중에서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처음 언급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선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쵸. 선거일인데 이제 이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투표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게 돼 있습니다. 총선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그 택배 기사님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서 네, 법정 공휴일에도 회사에서 쉬게 해주지 않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투표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택배 기사 몇이나 된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택배 노동자 분들처럼 그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네. 이제 불안정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보통 특수고용 네. 그렇죠. 노동자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레미콘 기사님들, 네. 덤프 기사, 배달 라이더 이런 분들이 다 계약돼 있고 어떤 고용 계약이 아니라 네네. 일단 사업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노동자로서 이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죠. 네. 일종의 약간 왜곡된 형태의 자영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사실상 자영업자라고 보기 네. 어려운데, 그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휴일로 지정해주지 않는 한 쉴 수가 없고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네. 한진택배, 네. 롯데택배 이쪽에서도 이제 그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6월 3일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받지만 이제 이 사람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하려고 쉰다고 할 수는 있어요. 네, 해야 되니까 쉬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무급으로 쉬어야 되죠. 네. 근데 정확히는 무급이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부 쪽에서 이런 거 이슈를 좀 다뤘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렇죠. 그렇게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용차라 그래서 자기가 빠지면 그러니까 계약된 휴무일이 아닌 상태에서 빠지면은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진짜요? 네. 단순히 내가 돈을 못 받는 개념이 아니라 돈까지 들여서 그렇죠. 연차를 써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정말 좀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하루 쉬기가 이달에. 그리고 이제 좀 택배 없는 날을 하자는 거는 단순히 좀 노동 이슈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그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일에 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업체가 업체 자율에 맡기는 거죠. 업체한테 지금 쉬게 해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게 이제 그날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직접 이제 휴무를 정부 차원에서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좀 다른 정당들도 좀 같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있나요? 네,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이 주장에 동참을 했고, 그 최근에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장이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그 휴무가 아니면 투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제 단순히 돈을 이렇게 내고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좀 구조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채 선배가 좀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 저희가 택배 이쪽을 워낙에 취재를 좀 많이 하긴 네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이제 6시 반에서 7시쯤 출근을 하세요. 근데 출근하는 곳이 그 터미널이나 서브 터미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공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공터 같은 거에 이제 지붕을 이렇게 씌워놓고 그 안에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설비 같은 걸 갖춰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공터가 주택가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외곽 지역에 다들 포진하고 있거든요. 무슨 시면 시 약간 외곽. 그러니까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뭐 짧게 걸리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이제 막 30분, 1시간씩 걸리시니까 집에서 6시 반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투표 시간이 6시부터 시작인데 일단 아침에 투표가 안 되고요. 도착하면 이제 그 대형 트럭들 그러니까 25톤 트럭 큰 거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큰 트럭. 그 트럭 안에 이제 택배 상자가 가득 실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6시부터 10시 반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박스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1톤 트럭 택배차 네.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옮겨 싣는 작업을 그 큰 트럭에 있는 박스들은 그냥 막 무작위로 실려 있을 거잖아요. 이를테면 뭐 오산시. 그럼 오산시에 들어오는 걸 다 그냥 거기다 떼내놓고 여기로 오면 오산시 뭐 오산 1동, 2동, 3동 이렇게 돼 있는 곳으로 소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6시 반부터 합니다. 그분들. 그걸 다 끝내면 보통 한 11시쯤 돼요. 그 시간이 터미널 꽤 안에서. 많이 걸리네요. 네. 그 작업이. 그걸 이제 분류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차에 이제 배송 지역에 돌 때 그 순서대로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도착하는 지역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동정이 저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11시에서 12시 사이, 1시 사이에 이제 출발을 하죠. 배송 지역으로. 그러면 보통 일 끝나는 시간이 한 7시, 8시. 요즘에는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진 거죠. 옛날에는 12시 넘어서 막 하고 그래. 근데 막 택배 기사분들이 돌아가시고 사회적 합의 오고 그래서 시간 제한도 걸리고 그래서 그나마 7시, 8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10시까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투표 시간이 8시까지인데 그쵸. 아예 그냥 시간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동안은 뭐 시간 너무 쫓기시니까. 자기 지역에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배달하는 지역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취재했던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사전투표일에 그 지나가는 데서 짬내는 것도 아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낮에 그 잠깐 시간 내기가 그분들은 1분 1초가 너무. 일단 주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투표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주차를 해서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 건데 이분들의 시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영업처럼 보이지만 그거 넣는 순간 바로 그 위에서 클레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당일날도 그렇고 그러면 그날 과감하게 내가 쉴 수 있냐. 아까 자기 돈을 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날 제가 쉴게요라고 얘기하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계약 관계라서. 그래서 이게 휴일이 일요일만 지금 안 돌리는 거잖아요. 택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은 택배가 안 와요. 아시죠? 그렇죠. 일요일 택배가 안 오는 이유는 그 노동자가 일을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은 그 회사에서 일요일 날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 일요일 날 돌리잖아요. 그럼 택배는 와요. 누군가 그 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원래 하던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름 휴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그냥 돌렸으니까. 회사가 그 택배를 돌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아프면 자기 돈을 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무슨
장례식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지방에 어디에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자기 돈을 들여서 요거를 대체할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비운다는 상상을 못 하고 그러면 반나절만 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들어서 알겠지만 일이 하루짜리 일이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자 바톤 터치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거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뭐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2시간만 좀 돌려라. 이런 그러니까 투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정 공휴일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일을 왜 법정 공휴일을 두느냐 평등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이날은 아무 일도 시키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투표일 날 일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요거는 위법한 일이거든요. 네. 투표일 날 일을 억지로 시켰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투표권을 박탈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도 투표 날 출근하는 회사들이 꽤 있죠. 하지만 투표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완전히 봉쇄된 상태란 말이죠. 맞아요. 아예 투표가 봉쇄된 상태예요.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봉쇄된 거죠. 가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투표하고 자기 가게에 가면 되고 그렇죠. 뭐 한 30분 정도 문 닫고 투표하고 올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노동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의 노동자예요. 그래서 보통의 노동자는 자기 노동을 자기가 통제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그날 출근을 하셨어요. 투표하는 날 아침에. 근데 저 투표하러 갔다 올게요. 그러면 너 갔다 오면 2시간인데 말이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몇 시에 회의 있고 그렇죠. 몇 시에 촬영해야 되고 그쵸. 그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름 휴가를 도입을 했었죠. 이 사람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하고 사회적으로 택배 없는 날을 좀 지정해 줘라. 8월 달에. 이 사람도 휴가를 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투쟁하고 해서 택배 없는 날을 지정을 해서 이제 휴가를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투표권이라는 게 누군가는 완전히 박탈된 상태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이 회사들이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정치권이 좀 많이 압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휴가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한 것도 사실 정치권들이에서 이제 마지막에 다 나섰거든요. 이거 사회적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좀 더 이제 뭐 모든 정치인들이 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국민의힘까지도 요거는 같이 해주. 그분들 중에 자기 찍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쵸?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 열에 있죠. 하나 정도는 있겠죠. 아니요, 많을 거예요. 전 뭐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게 모든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하면 그 회사들도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대한통운 이런 회사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쿠팡 이런 데는 아예 쿠팡은 여름 휴가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요.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쿠팡은. 예? 문을 닫게 해야 돼요, 그런 회사는. 네. 그게 이제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분들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용차 예고는 되게 극단적인 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국토부를 압박해가지고 휴무를 지정을 하면, 그럼 이분들이 보통 하루에 한 300개, 400개에서 500개 이 정도를 배송하시거든요. 그럼 개당 한 8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럼 400이라고 잡으면 32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임금 32만 원을 왜 사회가 깎아? 이런 주장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그런 분이 네, 있을 수 왜냐면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압박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임금 보존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그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어떤 처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계약 관계를 보면은 이제 택배사가 물건을 이제 모으죠. 그럼 그 모은 물건을 배송하라고 이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탁을 누가 받냐면 대리점이라는 곳에서 받거든요. 그럼 그 대리점이 다시 택배기사한테 위탁을 또 하는 이 구조라서 이 구조에서 놓고 보면은 각각이 다 사업자. 네. 그러니까 내가 노동관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탁받아 하는 수탁자가 되어 있는 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장이 이제 뭐 일테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커피숍을 하는 분한테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그 사회에서 그날은 쉬어야 돼. 고 하면 이 사람은 내 커피숍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 이것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쿠팡 같은 거 말씀하셨지만 막 논란이 됐잖아요. 1,000만 원짜리 쿠팡 월 1,000만 원 버는데 막 이런 분들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자기를 갈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막 뻘뻘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택배 노동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CJ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막 많이 때려놓고 가서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벌겠어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다가 막 잘못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이렇게 복잡한 어떤 관계를 좀 고려하기도 해야겠다. 단순히 무조건 그날 쉴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쉬게 되면 손해를 입는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그걸 좀 해보자. 해야겠다. 그걸 이제 이런.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배송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 배송이라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25톤 차가 부려놓은 거는 다 배송을 해야 돼. 뭐 이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날. 이것도 사실 어떤 건 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런 택배사들이 그런 조항들을 넣어놨거든요. 네. 수탁 계약서에다가 위수탁 계약서에다가 이게 막 그 파업하고 막 그랬던 그 줄거리에 20년도에. 왜냐하면 내가 일단 받아놓으면 배송을 그날 해야 되는 거니까 12시고 1시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왜냐하면 총노동 시간을 규제해버렸으니까. 근데 뭐 그런 배송 의무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요일 배송 문제가 좀 있었는데 CJ가 요즘에 이제 일요일 배송도 주 7일 배송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갖고 또 파업 한 해 만에 막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그거 부분은 제가 이제 이쪽 해갖고 아직 취재를 못 해봤는데 그것도 아마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한 터미널에 한 30명 정도 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맡고 있을 거예요 아마. 30명이 주중에는 다 하는데 주말은 이제 30명 중에 2명이 순번 짜가지고 돌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저런 복잡한 문제들. 첫 번째는 그 임금 감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택배 산업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명 되냐 그랬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택배기사 84,000명이 통계니까 지금은 아마 10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00명 정도는 아마 조합원일 거예요. 택배노조 조합원. 근데 이 조합원분들은 업무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 출근 자체를 8시쯤에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배송 그 들어오는 거를 분류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 작업을 거부를 하면서 투쟁을 해서 막 거부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도 인정을 해줘요. 조합원들. 근데 비조합원분들은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은 출근 6시 반에 하시고 그리고 뭐 출근하면서도 그게 예전에 사회적 합의 이전에는 원래는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요걸 놓고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투표 당일에는 그 분류 인력을 대규모로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회사에서 부담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2시간은 확보가 되는 거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솔직히 저한테 그러면 더 잠을 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투표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투표권을 하고. 주는 것과 그치. 투표를 하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선택권은 개인한테 있거든요. 그럼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살 권리가 없는 거냐?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주어지든 뭐 하루를 주어지든 간에 중요한 건 투표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 내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논의해 볼 수는 있다.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금의 구조상 이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것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 예를 들면 뭐 다른 방법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대할 때 사람들이 실효성을 중심으로 이걸 보거든요. 네. 근데 사회는 단 하나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모든 건물에 경사로를 넣고 모든 지하철역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모든 곳에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효율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이동권이라는 권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거든요. 여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죠. 지금도 투표하지 않고 놀러 간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자기 포기하겠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있느냐? 회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네. 회사가 그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들이 돈을 못 벌지 않냐? 그럼 총량에서 이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비용이 드는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겠죠. 네. 그리고 그 책임은 사실은 회사에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휴일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손해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휴일을 늘려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가 효율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투표하는 날을 쉬게 만든다는 건.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그 사회적으로 있는 건데 사회적 비용이 드는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이유는 그 보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들이 소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해요. 네. 비용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8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그들의 권리가 절대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논의의 방향이어야 될 거고, 하지만 현실에 와서는 그 문제들이 등장하죠. 실제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 대선에서 이게 될지는 약간은 뭐 전망이 좀 어둡긴 한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못할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 시간에 분류 업무에 이제 이 돈을 이제 회사에서 부담하겠다. 그리고 그 택배
이제 그 배달 개시를 뭐 9시에 시작하도록 한다. 죄송하지만 뭐 그 안에 투표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 봤을 때.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접근한다면 그러면 이걸 시작으로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가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면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대책이 나와야 돼요. 예. 이런 논의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의 스타트는 저는 후보들이 요구하는 거다. 예, 후보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 뭐 응답을 하겠죠. 당장 대통령 될 사람이 너네 투표 안 시키냐? 곤란한데? 이러면 그 회사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국민의 권리를 뺏는 회사가 무슨 자신들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느냐? 분명 그냥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게 뭐 권영국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이준석은 안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김문수도 안 될 건데. 김문수는 돼선 안 돼요.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거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랴부랴 지금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나 든다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얼마를 버는데. 예.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 압력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대책으로든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노동자면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업체가 이런 고용 행태를 안 하면 되는 건데 뭐 자본가들이야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돼. 특수고용 형태로 실질적 노동자를 사용자로인 것처럼 위장해서 쓰지 마라. 그거 자체를 불법으로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그걸 거죠. 하면 돼요. 네, 아무튼 뭐 이번 선거가 좀 첫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뭐 마침 금요일이 사회 분야 대선 토론이기 때문에 어, 뭐 이재명 적어도 두 후보는 에,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관련해서 둘 중에 한 명은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좀 강하게 압박을 좀 해주셨어요. 뭐 양상을 보면 권영국 후보가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희 민주당도 기자회견 했으니까 선대위. 그렇죠. 입장은 똑같아요. 입장은 똑같을 텐데 누가 먼저 꺼내느냐일 거고 아마 볼륨으로 본다면 전체 한정된 시간 내에 자기가 해야 될 얘기의 볼륨으로 본다면 권영국 후보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둘 다 안 하면 뭐. 김문수는 별 기대 안 하는데 저는 약간 이준석이 어떤 궤변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할지. 이거를 택배 회사를 대변하는 얘기를 할지 아주 궁금하긴 해요. 예, 그렇죠. 이준석이 쟁점으로 예, 떠오르면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궤변을 또 설파할지. 그것 자체가 사회적 논의가 돼요. 예. 그래서 뭐 올라오기만 하면 전 괜찮은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고 네네. 뭐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럼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윤석열이 영화 보러 갔더라라는 뉴스 어제 저희 시사콜콜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역시나 말이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또 강경훈 기자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제목에선 비속어로 썼는데 차마 방송에서는 언급할 수 없고 네, 제목이 왜? 뭐냐면 미친 XX네 정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색이네 정말. 네. 이제 어제 동대문구 극장을 찾아가지고 그 부정선거 네.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의 다큐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네. 이 영화는 그 내란 옹호자인 전한길 강사가 네. 제작한 영화예요. 그리고 예. 그 이영돈 PD. 이영돈 PD가 이제 좀 하고. 예. 네. 이영돈 PD 감독이죠. 취재 및 감독. 네. 이렇게, 예. 그리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부정선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네. 예, 윤 씨가 윤뚱이라고 자기는 얘기하는데 계엄을 하고 나서 네. 사과는 안 하고 계속 그 자기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선관위 시스템을 그쵸. 예, 손보려고 했다. 뭐 이런 류의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파면이 됐는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요. 약간 정치행위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선거운동 차원으로 보기에는 좀 김문수한테 이게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오히려 봤을 안 때는, 좋지 않을까? 그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한동훈이 지금 부산 유세 가가지고 자기 정치 하잖아요. 당권을 위한 거기는 행위를 그냥 예, 뭐 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윤석열은 뭐 자기가 직접 뭐 당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지금 어쨌건 탈당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극우 세력을 규합하는 뭐 그런 차원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이 그렇게 치밀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현 선배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 영화인데 봐야지. 저는 뭐 치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구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소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계엄을 할 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워딩을 보면 그것 봐 1,000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사람이 좀 소심해서 사전 계획 단계에서 이제 좀 과감하게 1,000명을 투입해라. 1,000명이 어디서 동원할 건지 갖고 와. 뭐 이러지는 못했으니까. 계엄령을 때린 사람이 소심하다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특전사 500이면 충분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아니 거봐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런 거야? 이런 맞아. 느낌이야.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럼 허술한 걸로 합시다.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착착착 계획적으로 하고 이런 삶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영화가 지금 어찌됐건 부정선거 뭐 선거 조작이다 이 주장하는 이 윤석열이 계속 매몰돼 있던 요 망상을 그쵸. 좀 구체화한 영화인 거잖아요. 예. 어쨌건 그런 걸 다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개봉이 됐고 저는 이걸 개봉관을 내준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생각인지. 네. 어쨌건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선거는 이 선거 기간에 일단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려고 하는 시도. 맞아. 거기에 윤석열이 올라타고 자기가 좀 어떤 이용을 하려고 좀 마음먹은지는 모르겠지만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뭐 대략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했던 주장 그대로예요. 사전 투표가 이런데 네. 어떻게 본 투표 결과가 이런데 근데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민주당 쪽에 높게 나왔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네. 왜냐하면 항상 큰 수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수렴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큰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이게 지금 저들의 주장의 핵심이죠. 근데 이게 뭐 보면은 그 투표 성향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논리면 이게 전반적으로 흐르는 과학적 근거 중에 하나가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이 나올 때 충분히 샘플이 크면 어떤 결과로 수렴된다. 전체의 결과로 수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샘플이 커요. 대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샘플이 커요. 부울경은. 왜 그러는 거야? 충분히 샘플이 커요. 호남은. 그동안 다 부정선거였던 거예요. 예. 이 모든 곳이 논리면. 부정선거야. 그렇죠. 전체의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선거에서 그런 게 어딨어요. 선거에서 그런 게 어딨어. 대수의 법칙이 어딨어. 선거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 본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갈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단 무엇으로 논박이 되냐면 사전 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투표로 몰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 성향일 거 아니에요. 표준 분포를 하는데 오히려 본투표에 사전 투표의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으로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이 결과가 다시 나타나는 순환 구조거든요. 이 주장을 하면 할수록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성향 차이는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게 한동훈이 물어보는 거예요. 김문수는 사전 투표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신의 작품인가 그 포스터를 제가 봤는데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김문수가 어쨌건 투표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부정선거를 의심할 것 같으면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국힘 후보나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선거를 지금 하지 말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아니 거죠. 어차피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면서요. 근데 이걸 뭐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가 이 영화의 내용을 지금 부정하는 입장도 아니고 묘하게 어쨌든 이게 편들기식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묘하게 다 이상해요. 다 모순이야 다. 상황들이 다. 자가당착인 네. 거죠, 스스로가. 그럴 거면 애초에 지금 대선을 하지 말자고 후보를 내지 말고 난 못 믿겠다 하고 세게 나가시든가.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후보직을 아닌가? 사퇴하는 게 우리 맞아요. 정혜리 말하면서 파이팅 넘쳐. 그러니까 되게 나오지 말라고. 만말을 계속하고. 그죠. 있네.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 제목도 보면은 부정선거 확신한다 이 어. 포스터의 문구가 나는 이제 그 신의 작품인가? 이게 맞아. 난 부정선거론 자체가 신의 작품 같아. 그들의 이 말대로면은 그죠. 정광훈 목사 맞아요. 자기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이 정광훈. 네, 그 작품인 거죠. 참.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부정선거론을 배제하더라도 이 선거의 결과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네, 1번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음. 그래서 이 영화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영화 주장대로면은 이제 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예상되는 그 결과를 마저도 조작의 결과로 생각하게끔 그쵸. 좀 하는 그런 또 의도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영화를 내놓고 주장을 하는 바가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선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약간, 말자는 얘기인지. 이제 그렇게 음해를 하면서 계속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계속 존재하게끔 만들고 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정권이 이제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을 때 그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판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 근데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다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가수가 자기들이 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작게 정말 출발해서 아니, 자기들이 정말 왜 뭐 독일처럼 뭐 어디처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전자투표 말고 뭐 이걸 뭐 수개표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김문수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당연히 이번에는 못 이기더라도 그 어쨌거나 극우의 정치화, 극우 세력의 정치화는 실제 지금 이 윤석열 내란을 기점으로 실제 그 양지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동안은 뭐 계속 음지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선거를 통해서 지금 극우가 추종하는 후보, 극우가 모두 참여하는 후보가 공당의 후보가 됐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장래를 도모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나 뭐 미국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를 이제 극우로 딱 규정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실제 권력을 잡잖아요. 그 권력에 근접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보면은 극우 그쵸. 정치 집단이 맞아요. 과거에는 전혀 꿈도 못 꿨던 의석을 실제로 차지하기도 하고 그쵸. 대권까지 그렇긴 해. 넘보는 경우도 있고 언젠가는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참. 근데 어찌됐건 이 윤석열이 또 이런 영화를 보러 갔다는 것도 어쨌건 그냥 아이고 놀고 있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네. 어쨌건 아까 정치행위라고 그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굳이 물론 전환길이 거의 뭐 대통령님 하면서 뭐 이렇게 모시고 갔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이걸 여기까지 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뭐 가셔가 좀 졸기도 했다던데. 그러니까 이 약간 가는 것 그런 자체에 의미를 둔 것 같아. 윤석열은 가서 영화를 자기는 뭐 다 자기는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역시 막 이러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공부. 역시 내가 맞았어 이러면서. 선관위가 이번에 상당히 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각한 의문을, 심각한 우려를 오늘 입장문을 내서 그 영화는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해명으로 이미 설명이 끝난 사안들을 자극적인 방식으로 다뤄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좀 되게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다라는 부분도 설명하면서 또 영화에서 제기됐던 구체적인 어떤 의혹들,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윤석열이 이렇게 보러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내란 재판에서 본인의 이 계엄의 정당성을 최대한 좀 어필하고자 함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수도 있죠. 나 이 정도까지 진심이다. 내 오죽하면 내가 계엄을 선포했겠냐. 약간 이런 거를 좀 어필하려고 했던 뭐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거는 나는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에 가까워.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 같고 나는 윤석열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판사놈 지기현 지 판사께서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된다. 진짜 생각입니다. 지기현이 그런 풀어줘가지고 행위를 그렇죠. 행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죠. 이건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법원은 당연히 이 판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란 측의 그 피의자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도 지금 뭐 구속하고 이런 절차를 전혀 밟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구속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재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판사가.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검사의 습성을 발휘해야 돼요. 원래는 잡아넣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부류들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은 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심지어 직권남용 혐의 추가해서 추가 기소를 했거든요.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할 때는 구속영장을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면은 재구속을 청구합니다. 영장을. 뭐야.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이제 윤석열이 이게 하고 다니는 행위를 용인하는 거고 그렇죠. 부정선거 음해 공작을 좀 하고 있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거에 일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뭐 국힘에서도 사실 뭐 일부는 뭐 김문수는 좋아하려나? 뭐 그렇지만 사실 진짜 선거를 생각하거나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라면 이걸 사실 좋아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김용태도 뭐 관련해서 뭐 개인적으로는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데 뭐 보안이 자제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근데 당의 입장이 좀 중요합니다. 네. 일단 신동욱 대변인이 그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셨다. 저희 당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자중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선거 때 핵심은 후보입니다. 그렇죠. 후보가 이제 방송기자클럽 그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상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해야 한다. 그 부분이 이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선관위에서 해명해야 한다. 네. 선관위 지금까지 계속 해명했는데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무게중심이 이쪽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다. 혹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김문수는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있는 이 극우 세력이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에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정치적 고향이 무슨 노동운동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실제 김문수가 지금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극우 세력의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다시 이제 떠올랐고 경기도지사 이후에 이제 망했잖아요. 망했다가 이 극우 집회를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쵸. 다시 알려지고
그런 흐름을 타서 노동부 장관까지 오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즉 지금의 김문수의 정치적 고향은 극우 세력이다. 두 번째는 윤석열을 정점으로 극우 세력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 내란 국면에서. 그리고 윤석열은 탈당을 했지만 그들이 국민의힘, 정확하게는 김문수 캠프로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란 텐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지층도 모여들고 있단 말이야. 캠프에 사람들만 모여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당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김문수를 지지를 했고, 그다음에 소년보시라고 세븐더 코리아를 했던 이 사람들이 지지를 했고, 즉 양대 세력, 극우의 양대 세력이 김문수를 지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캠프에도 사람들이 들어왔고 지지층도 이렇게 확보된 상태죠. 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부정선거는 없다 딱 주장한 순간 이들이 돌아서거든요. 갑자기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거요? 대선 불복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구호가 스탑 더 스틸이거든요. 스탑 더 스틸이 어디서 나온 구호냐면 트럼프가 쓰던 구호예요. 트럼프가 공화당 선거 그 경선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썼던 구호고 이게 나중에 대선 국면, 대선 패배 이후에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그 난동을 부리는 주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부정선거론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거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내란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서부지법 폭동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지금 단죄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윤석열을 정점으로 그리고 이게 후보를 정점으로 다시 모여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무슨 공포 마케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저 뭐 하는 짓거리야 우스갯거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공식 선거 캠프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모여들었고 부정선거론을 펼쳤던 단체와 세력들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부정선거를 다룬 그 영화의 전직 대통령 내란 수계가 버젓이 등장했고 거기에 지지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만약에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김문수가 나는 대선을 불복하겠다 하는 순간 선관위가 난동을 부릴 수 있다니까요. 선관위에 네. 선관위에서 선관위에. 안 그럴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들이 20대가 갑자기 뭐 모두가 몰려가가지고 중앙선관위를 불질러 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위험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는 해명해야 한다. 선관위를 지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해서 선거 개표 다음 날 나는 이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투표함을 까자! 이러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선관위를 그때 헌재 그 할 때처럼 네. 그 방어막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물리적으로도. 각 지역 선관위부터 중앙선관위까지 선거가 가까이 오면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경기 대세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지 않으면 진짜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저는 일련의 상황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이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저 주장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질질질질 끌고 있고 부정선거론을 다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모이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이 졸았다. 걔는 도대체 왜 온갖 데서 조는지 모르겠는데 뭐라는 거야 대체? 아니 자기 재판에서도 졸고 자기 영화 다루는데도 졸고 그 영화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렇죠. 근데 통증이 있다. 애기야 낮잠 자야 돼. 이슈가 되는 건 윤석열이 졸았다는 거거든요. 희화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희화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예고편일 수도 있다. 거기에 등장한 게. 간 행위 자체가. 네. 그러니까 6월 4일 새벽. 예?
후보의 메시지와 윤석열의 메시지가 무엇을 부를지 저는 아직까지도 약간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저는 후보한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에게 부정선거로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고 그것을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 특히 지난 총선에 대한 입장을 내라. 이것을 종용하지 않고 김문수가 계속 도망간다면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불복하려고 하느냐. 이 선거를 불복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내란을 준비하는 거죠. 내란 사전 모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무게로 좀 다뤄져야 될 이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전 히히덕거리면서 봤는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네. 이게 뭐 제가 네.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12월 3일 이후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하나도 지금 진압되지 않은 상태예요. 심지어 수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진압이 된 상태고 무슨 선거가 낙승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거 진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난리가 나는 거라니까요. 나라가 절단이 나요. 선관위에 그 불지르겠다 이렇게 달려가는 순간 나라가 진짜 절단이 나는 겁니다. 이거를 억제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아니 오늘 아까 여론조사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김문수 후보가 38.6%까지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이렇게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최대한 격차를 벌려서 압승으로 눌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도 계속 점점 지지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김문수 후보를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보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진영 선거가 되니까 그 이른바 이제 PK, TK가 이제 집결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건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이 유보했던 이유는 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선거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내란에 대해서 혹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김문수가 자기 입장을 내야 돼요.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면 지지율을 한번 찍어볼까? 라고 유보했던 사람들이 찍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란을 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내주지 않으면 그들을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이제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하게 김문수에게 이 입장 표명을 요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소름 돋게 엄숙하게 끝났네요. 아니 저는 약간 네. 아직도 잠이 잘 안 와요. 12월 3일 이후로 뭐가 생기면 이게 제가 원래 이러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극단적인 사회가 아니야. 그런 극단적인 사회가 아니야라고 계속 생각해 왔는데 12월 3일 이후로는 이후에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면 이렇게 닿아요. 요즘에. 그래서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걸 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김문수에게 대선을 불복할 거냐고 물어봐야 된다. 지금 약간 극단의 상황을 항상 대비를 하고 옵션으로 놓고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는 근데 상황이에요. 안 무섭습니까? 대선 불복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무서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선 불복하겠다 그러면. 저는 약간 그 똑같은 워딩을 조금 다르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는 제기되면 그거 해야 된다. 이게 그 워딩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국무국장님 말씀대로 자기 밑으로 참모진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지지율이 결집되고 그것이 나의 기세라고 느껴졌을 때는 그걸 제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말 뒤로 숨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패배한 뒤에 내가 그걸 불쏘시개 삼아서 하려는 뭐 밑밥일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은 약간 자신이 없네. 그리고 거리두기 하려 그러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움직여서 거기다 힘을 실어줬어, 심지어. 근데 한 발 빼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짜 밑밥 까는 거면은 그렇게 쭉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렇긴 했어요 저는 느낌이.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저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최악의 수까지 가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니, 헌재도 그렇게 보호를 한 거거든요. 헌재 헌법재판소도 그럴까봐. 그런 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해서 그냥 경기 태세를 좀 허술하게 했다고 했을 때 좀 맞아. 저쪽에 빌미를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진짜. 서부지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봤으니까. 네, 뭐 대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건 확실하게 대비를 네, 해놓고 해야 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시사 꿀꿀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홍민철 기자가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이버에서 넷플릭스를 하면 벌어지는 일? 맞나요? 네.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네. 이런 걸 왜 들고 왔냐고 하실 텐데 잠깐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시니까 그냥 쉽게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네네, 하는 네.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는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궁금했던 게 많이 풀렸고 일단 그 네이버로 넷플릭스 하면 벌어지는 일 이게 제목입니다. 네네.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 혹시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네이버요? 예. 넷플릭스를 네이버 회원가 앞에서 쓰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남아이드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극 TMI네요. 저는 제 아이디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 아이디로 보는데 이 단점이 있어요. 뭐요? 로그인을 가끔 이 녀석들이 제 아, 걸 아빠 걸로? 아빠 걸로 들어와가지고 아.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 있잖아요. 걔들이 갑자기 그거를 딱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야? 이게 연령대가 안 맞잖아요. 아빠 이게 재밌다는데? 아하. 이 녀석들.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인데요. 그래서 저랑 같이 봤어요. 아, 미션 임파서블?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랑 그런 주말의 명화 하면 그런 거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4학년이에요? 네, 4학년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아버지랑 술 한잔 하겠네. 너무 앞서가는, 너무 극단적으로 앞서가는 거 난 아니야? 중학교 때 아버지랑 저는 중학교 때는 아버지랑 술을 마시진 않았고요. 동네 형들하고. 술은 부모님한테 배워야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이제 술은 아버지한테 배운다는 건데 그 시기는 놓쳤으니까 뭐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배운 걸로 하자. 그날 뭐 각 3병을 했나? 어머.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서 이제 너도 한잔 해라 이래서 이제 잠깐 앉았는데 넌 술 잘 먹냐? 그래서 아버지가 나보다 잘 먹는데 그래서 너 가라. 내가 죽겠다 오늘. 뭐 이랬던. 갑자기 극 TMI로 우리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주량까지. 그래 넷플릭스 뭐해 그냥 이런 얘기는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시청자분들이 끄실 거예요. 손흥민 얘기할까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손흥민 선수 축하드리고요. 네. 요 네이버 넷플릭스의 마케팅 따라가다 보면은 그 플랫폼 사업 확장이나 수익 구조 이런 거가 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내용부터 보시면은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하면 넷플릭스가 공짜다 이겁니다. 네이버 멤버십이 4,900원이고요. 넷플릭스용 광고용 요금제가 5,500원입니다. 그러면은 4,900원 내고 5,500원짜리 공짜로 보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거기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달 이번 달인가요? 넷플릭스가 이 같은 요금제를 7,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4,900원 내고 7,000원짜리 넷플릭스를 보는 거죠. 근데 네이버 멤버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네이버 멤버십을 하면요. 네. 뭐 배송비가 그 얘기는 공짜인가요?
뭐 배송비가 공짜인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저런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포인트가 이런저런. 있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포인트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쿠팡이랑 비교해 보면 쿠팡은 어쨌든 배송비가 없는 그렇죠. 그런 그걸 뭐라고 하죠? 뭐 그게 이제 로켓 기본 회원. 예, 로켓 배송이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이런 게 핵심인 건가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쭉 말씀드릴 거예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시면은 김 빠져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멤버십이 전 네이버 아니에요. 멤버십이 요 다음에 좀 나옵니다. 네. 4,900원 내고 7,000원짜리를 보니까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2,100원이 손해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네이버가 넷플릭스한테 한 사람당 7,000원씩 주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가입자 기업 간 기업 계약이니까 네네. 아마 할인이 좀 됐을 거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이 요금제가 광고형 요금제니까 넷플릭스가 여기에 광고 집행하는 비용도 뭐 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인데요. 공개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런 상태니까 2,100원을 통으로 손해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손해는 손해다. 근데 네이버가 이 짓을 뭐 왜 하겠어요? 다 뽑아먹을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 계획을 알아보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일단 그 4번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 최근 5년간의 네이버 매출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2020년에는 그 5조 3천억 정도 됐어요. 요쪽 요 왼쪽 요렇게 있는 요 부분인데요. 이게 5년 뒤 2024년에는 1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이 장사를 잘하는데 돈을 어디서 벌었냐 보면은 그 요 왼쪽 위에 보면은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 이렇게 돼 있죠. 요 5개 부문이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요 파란색 서치 플랫폼을 추이를 보시면은 성장세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체에 가깝네요. 네, 조금씩 올라가는 가는데 정체에 가깝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연두색 커머스를 보시면 성장세가 놀랍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크게 성장하는 부분은 커머스더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좀 자세히 다음 페이지에 그려놨는데요. 네. 보시면은 2020년에 검색 광고가 53%였어요.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 연두색이 21%였고요. 그 위에 있는 그 컨텐츠가 13%. 컨텐츠 맞나? 네. 핀테크가 13%죠. 그리고 컨텐츠가 9%, 클라우드가 5%. 요렇게 5개 사업 비중이 됐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024년인데 53%였던 게 37%로 줄은 파란색 보이시죠? 그리고 커머스가 21%에서 왼쪽에 21%에서 오른쪽에 27%로 비중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 매출이 1조 정도 늘어날 때 온라인 쇼핑 매출은 3배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2조 9천억이니까요. 커머스가 거의 서치 플랫폼이랑 비중이 비슷해졌는 거네요. 그렇죠. 비슷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고민님이 말씀하신 내낸 마케팅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장 큰 게 쇼핑 포인트 적립입니다. 물건 사고 결제하면은 최대 5% 적립해 준다는 거 왼쪽에 보이시죠? 이게 뭐 아시겠지만 꽤 큰 거죠. 10만 원짜리 사면 5천 원 준다는 거니까 꽤 많은 포인트고요. 일부 상품은 10%를 적립해 준다는 거예요. 10만 원 사면 10,000원 꽂아준다. 그리고 펫 관련 상품도 10%이고요. 배송 무료, 반품 무료 이런 것도 들어가고 멤버십 데이 요 오른쪽에 보이실 텐데 이것도 쇼핑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쇼핑 쿠폰을 막 뿌려가지고 쇼핑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 쓰지 마시고 마트 가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사라. 7페이지를 보시면 네이버는 어떻게 돈을 버냐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뭐 수수료입니다. 네이버에서 물건을 팔면은 판매자가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냅니다. 네이버한테 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수수료 퍼센트들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것에 따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2.73 요게 이제 VAT 미포함이기 때문에 포함하면 3%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판매자가 이 3%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면은 네이버가 3,000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아까 그 매출 비중 보시면은 2024년 기준 2조 9천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3,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번 돈이 2조 9천억이 되는 겁니다. 3조 가까이 되는 거죠. 네이버는 수수료를 한 번 더 떼요. 그러니까 요 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네이버 페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예, 그 네이버 페이에서 수수료를 한 번 더 떼요. 이게 네이버 페이 쓰시는 분 계십니까? 네, 좀 네이버에서 하면 네이버 페이는 중요하죠. 네이버 페이는 왜 중요합니까? 결제가 쉬우니까. 결제가 쉬워요. 네. 그냥 띵 누르면 바로 딱 되고. 그렇죠. 딱 쳐다보고 있으면 띠링 지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혜택도 많죠. 네. 네, 적립도 혜택도 됩니다. 많고. 네. 그래서 제가 결제를 뭘로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고 그 해당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도 검색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이버 페이를 물론 저는 페이가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네이버 페이가 보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유는 적립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 쏠쏠하거든요. 많이 굉장히- 모으면 책 한 권 삽니다. 맞아요. 굉장히 쏠쏠해요. 특히 소비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하나 산다. 이걸 가정해서 9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가지 경우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카드. 내가 전화기에 등록해 놓은 카드로 할 때와 네이버 페이로 할 때요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위에 게 이제 카드로 할 때예요. 네이버 쇼핑에서 운동화를 10만 원 주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1.5% 가져갑니다. 결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수수료죠. 이게 1,500원을 떼고 나머지 98,500원을 네이버한테 입금을 해요. 그럼 네이버가 아까 보신 그 3% 판매 수수료 있죠? 판매 수수료 3,000원을 떼고 95,500원을 판매자한테 입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판매자는 95,500원을 받죠. 아래 사진, 아래 그림 보시면은 제가 카드로 네이버 페이 10만 원을 충전을 하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10만 원을 충전을 하면은 카드사 업무를 네이버 페이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1.5% 대신 네이버 페이 수수료 3%를 떼고요. 야, 카드 수수료보다 비싸네. 비쌉니다. 네이버가 그리고 판매 수수료를 또 떼죠. 그러면 10만 원에 3% 6천 원을 떼고 판매자한테 94,000원을 입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드로 10만 원짜리 결제하면은 네이버 수익은 3,000원인데 페이로 결제하면 6,000원이 되는 거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듯이 카드로 하면 95,500원을 판매자가 받는데 네이버 페이로 하면 아래쪽에 94,000원을 받게 되니까 1,500원이 네. 판매자가 더 지불하는 구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네. 이 중에 몇백 원은 소비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네이버가 가져가겠네요. 그거 적립금 부분은 뒤쪽에 또 나옵니다. 굉장히 그 선행학습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빨리 끝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게 더 빨리 해야겠다. 네이버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수수료만 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네이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니까 자리세는 내야 됩니다. 이게 3%라고 그러면 커 보일 수 있지만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가면 10% 20% 떼요. 매출에서. 왜냐면 근데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죠. 건물의 관리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10% 20% 혹은 몇 퍼센트든 자리세는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페이 수수료도 명목은 있어요. 일단 카드 결제를 대신하니까 네. 1.5%는 아직 뭐 일단 되는 거죠. 나머지 1.5%도 사실 그 배송 조회나 안심 번호, 그러니까 그 결제할 때 안심하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결제한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을 판매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네이버가. 그러니까 3%의 명분은 있는데, 근데 그게 3% 정도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뭐 택배 배송 조회 같은 거는 택배사에서 하는 서비스 데이터 끌어오고, 그리고 고객 데이터야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정말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페이가 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파는 사람들은 1.9% 정도 되고요. 아하. 그것도 뭐 부가세 포함하면 한 2%좀 넘어가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3.6%니까 요 한 3.9% 4% 정도는 차등을 두고는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이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상공인을 뭐 하는 건 아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상공인에게는 덜 약탈하고 있다. 빙고. 사실 수수료 구조를 보셔서 알겠지만 판매자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수수료를 이렇게 떼가면은 대응을 하겠죠. 일부는 자기 수익을 좀 줄여서 경쟁 업체보다 좀 싸게 파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물건값에 반영을 좀 하겠죠. 물건값에 반영해서 뭐 좀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착시 현상을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우리 아까 얘기할 때 2+1, 1+1처럼 네. 30% 할인 그랬는데 원래 가격을 조금 올려놓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건 그렇죠. 이제 이게 온라인 쇼핑을 하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제 고향에 사는 제주도에 사는 동생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정말 한 20개 정도의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최저가를 찾아내요. 아, 그죠. 그렇게 하죠. 네. 온라인 쇼핑. 그러면 평균적으로 네이버 페이,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약 7-80% 정도에 위치하거든요. 제일 싸진 않아요. 근데 싼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좀 덜 찾으면 네이버가 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죠. 근데 또 그냥 보통 조금 크지만 많이 사지는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보다는 싸요. 어쨌든. 그러니까 할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근데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건 저 동생한테 다 배운 건데 자세히 봐야 되는 건 즉 그어진 그러니까 이게 얼마다 이전에 이 느낌을 주는 게 원래 얼마다가 있거든요. 그치. 이 즉 그어진 걸 잘 봐야 된다. 잠깐만. 지금 네이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판매자의 어떤 판매 방법이니까 그만하세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네이버가 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그 페이 결제하는 거를 아예 회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 7천억이었던 거가 2024년에 1조 6천억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2배 이상. 1조 6천억이 이제 페이 수수료 3%씩 떼가지고 이렇게 산 거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네이버 페이 결제가 네이버가 밝힌 걸로 치면 72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6조, 하루면은 2천억이라는 돈이 네이버 안에서 정확하게 네이버 안과 밖에서 네이버 페이를 밖에서도 쓰시니까 요즘에는 저도 많이 드렸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는 다 콩고물이 묶여 마련입니다. 금융수익. 그 금융수익 부분을 제가 12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온라인 쇼핑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요게 이제 약간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온라인 쇼핑에서 딱 주문하면 돈이 판매자한테 가는 데까지 며칠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들이 되십니까? 뭐 한 달? 한 달? 그 정도는 되지 한 달. 않을까요? 한 달 정도 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쿠팡이 아마 한 달 좀 넘을 거고요. 그리고 막 60일 묶어두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 그렇죠. UMF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아주 몹쓸 짓을 했죠. 그 60일 동안 돈을 막 이상하게 굴려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이버는 또 거기서도 또 자랑을 해요. 한 7, 8일밖에 안 걸립니다. 아, 진짜요? 근데 어찌됐든 뭐 하루에 2천억 정도 되는 돈이 그 파이낸셜에 러프하게 계산하면 물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 작년에 603억이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대부분의 충전금은 신탁해서 밖에다 맡겨놔야 되거든요. 네이버가 못 건드리게 법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한 1,600억 정도 하루에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이제 상품 판매 대금,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들은 어찌됐든 8일은 묶여 있는 거니까, 그게 최소한 2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굴릴 수도 있거든요. 굴려서 만드는 게 이제
그 감사 보고서 보면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1년 만기,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투자한 금융 상품들 거기서 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겠죠. 그 금융 상품 비중이 규모가 6,800억 정도 작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아, 많이 돌리고 있네, 실제로. 그죠? 돈이 조금이라도 묶여 있으면 다 그렇게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 저 잘 아실 텐데 SK텔레콤, LG U+ 이런 데서 전화기 사시잖아요. 그 전화기 사시는 그거를 삼성전자한테 안 내잖아요. 애플한테 안 내잖아요. 누구한테 내냐면 SK한테 내거든요. 그럼 SK는 그걸 할부로 끊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할부로 끊어준 채권을 팔아먹어요. 유동화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또 자기 현금 굴리고.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다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가 네이버 파이낸셜이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작년에 1조 6천억 정도 벌었고 이자가 600억 뭐 이 정도 된다. 이제 적립금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네. 아까 보셨던 페이지 다시 띄웠는데요. 그 5%, 10% 이게 사실은 적립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적립금은 약간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안 복잡할 수도 있는데 10만 원을 쓰면 만 원을 준다. 이게 적립금 10%지 않습니까? 네. 아까 10만 원을 팔면 네이버 수익이 얼마였죠? 3%? 6%. 6천 원. 6천 원을 네이버는 버는데 만 원을 꽂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4천 원이 손해인데 이게 진짜 4천 원이 손해냐? 실제 이거는 손해가 아닙니다. 10% 적립금이 생겼지만은 이거는 네이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훈 씨 어떻게 같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하기 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금방 끝냅니다. 이게 적립금만 하면 끝납니다. 저 그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10% 그러니까 나머지 4천 원 그러니까 적립금으로 준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 5%를 예를 들면 사용자는 적립금 5%를 받는데 이거를 쓰려 그러면 5천 원짜리 물건만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뒤에 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사야겠다. 그러면 5천 원을 또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천 원은 충전해서 하고 나머지 제가 적립했던 5천 원 받았던 5천 원을 해서 만 원짜리를 사죠. 그러면 이 만 원짜리에 대한 판매 수수료 3% 300원이 또 네이버 수익이 가고요. 그리고 페이 수수료 3% 300원이 또 가겠죠. 그럼 또 600원을 법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5%로 준 5천 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5천 원을 다 수익으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요 5천 원 중에 한 2천 원 정도는 따로 이제 떼놓고요. 나머지 3천 원을 자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 따로 떼놓은 거 요거를 이제 무슨 그 계약 부채라고 해서 좀 복잡한 말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 회계 규칙도 있습니다. 몇 %를 떼놔야 된다. 적립금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떼놔요. 그리고 실제 쓸 때 요 2천 원을 포함해서 제가 아까 그 5천 원 했던 그 3천 원을 다른 사람들 거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적립해서 판매자한테 주는 겁니다. 네이버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준 그 5천 원 적립금을 당장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잠깐 보류해 두는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계약 부채 설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10만 원 쇼핑으로 수수료 6천 원을 벌으면은 2천 원 정도 따로 떼놓는 방식입니다. 4천 원은 자기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나머지 3천 원은 부채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가 쓸 때 모아둔 돈으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시 부채로 놔두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한 명 사용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네이버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백만 명이 이렇게 반복해서 결제를 하다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떼가지고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적립해두고 적립해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쓰지 않을 거니까 그치. 필요할 때만 이제 이걸 쓰게 하고 결제가 계속 반복되면 네이버는 거기서 계속 수수료를 먹고 그러니까 적립금을 많이 소비자가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네이버가 주는 금액이 아니라 이를테면 다음 결제를 유도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이 구조를 통해서 한번 결제해서 수수료 만들고요.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 페이 수수료. 그리고 적립금으로 다음 경제를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적립금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적립금이든
기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맞아. 그런 분들도 되게 꽤 많아요. 이게 소멸된다 그러면 또 얼른 쓰잖아요. 필요 없는 건데도 또 그러면 사고. 이제 그 적립금 쓰기 위해서 또 충전을 해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되고. 또 다른 구매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치.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네이버 페이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에 국한된 거는 아니에요. 신보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카드하고 연동이 이미 돼 있죠. 그러니까 충전하는 방식도 있지만 카드로 그냥 써버리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카드한테 수수료를 좀 주고 나는 또 판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또 먹게 되는. 그리고 삼성페이하고 연계해갖고 오프라인 결제도 띡 하고 가능을 하고요. 그러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도 늘어나겠죠. BNPL 서비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이게 영어라서 그런데 Buy Now, Pay Later 줄임말이에요. 발음 친근하네요. 쏙쏙 들어와. 감사합니다. Buy now, pay later. 코리아 본토 발음. 그러니까 신용카드인 거죠 사실. 이게 카드 발급이 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뭐 실직자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네이버가 할부 서비스 하는 거고요. 한도는 30만 원이에요. 되게 작죠. 이게 뭐 그 왜 규제 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규제 무슨 박스 뭐 이런 거 같은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30만 원으로 결제 금액은 작지만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익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한 이 BNPL 서비스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많이 쓰네요.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각종 이제 소개해서 수수료 받는 뭐 보험, 적금, 뭐 대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결제하고 관련된 사업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구조죠. 그 PG라고 하는 페이먼트 게이트라고 하는 뭐 커피숍 가실 때도 네이버 페이 쓰시고요. 온라인 쇼핑에서는 당연히 쓰시고요. 그쵸. 지금 쿠팡에서 네이버 페이 결제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쿠팡은 그냥 자동 결제지 않을까요? 네, 뭐 그것도 다 자동 결제 수단 아마 등록해야 할 텐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쿠팡이라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을 못 해봤네요. 요런 구조인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넷플릭스의 요 마케팅에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네넷으로 네이버 유료 회원 한 명을 유치하면은 그 상자를 결제, 적립, 재결제, 데이터 축적해갖고 수수료 수익 또 내고 다시 결제, 적립, 재결제. 요 구조로 자연스럽게 이제 끌어들이는 구조인 거죠. 개미지옥이네. 개미지옥이죠. 빠져나갈 수 없네. 그렇죠. 그 개미지옥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가 넷플릭스다. 사실 근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이 플랫폼들이 카카오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뭐 편의점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페이 사업 혹은 그 구조 안에서 가둬두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고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하면은 나쁘게 말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이게 수수료를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네이버, 카카오가. 그리고 뭐 너무 많은 상권에 침투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적립금이라고 해서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적립금의 출처는 어찌됐든 네이버의 수수료에서 나오는 금액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감당하는 주체는 판매자였잖아요. 그 판매자가 어떤 형태로든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걸 알고 보면 이게 적립금으로 내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정도의 혜택인지는 곰곰이 따져볼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걸 수수료를 생각해서 판매자가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올려야 맞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손해보고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리기 직전에 이제 네이버 판매자들한테 공지가 하나 떴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수수료 공지인데 그 수수료 공지가 이제 그 유입별로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클릭하면 조금씩 유입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외부 링크로 들어오면은 그전에는 네이버가 쇼핑 수수료를 안 뗐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얼마 전부터 떼기 시작한 거거든요. 판매자들이 일테면 네이버에서 광고를 안 하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럼 인스타그램 링크를 타고 네이버로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전에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네이버에서 하면 수수료를 받아도. 아. 근데 최근부터 그것도 네이버가 수수료를 받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수수료율도 아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VAT 미포함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네네네. 10%를 빼고 이제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전에는 포함된 가격에서 수수료를 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체감상으로는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수수료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가격이 올린 게 여기에 뭐 영향이 있어요? 이제 물어봤는데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이건 다른 여러 형태의 쇼핑 채널 변화를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속으로 그렇지 이렇게 마케팅비 많이 쏟아놓고 부르면 수익을 좀 올려야겠지 뭐 이런 생각을 네. 하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많다. 그리고 페이를 통해서 또 적립금이 많다. 뭐 이런 거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큰 이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플랫폼들이 이런 페이 구조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더 다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공곰님께서 그 판매자 수치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안 넣었어요. 왜냐면 플랫폼이 뭐 양쪽의 면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되게 따지듯이 얘기해요. 어디에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저는 판매자들에게 이 방향대로 가면 분명히 굉장히 약탈적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이제 지금 어느 단계냐면 유통이 가장 중요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렇게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택배 가격을 후려쳐서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에게 갈 돈을 후킹해서 돈을 버는 구조고 반대로 요게 산업적으로 완전히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은 아니고 과점이잖아요. 과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적어도 한 40대 정도까지는 대부분 페이를 쓸 거 아닙니까? 네이버 페이든 카카오 페이든 애플 페이든 뭐 그런 걸 쓸 텐데 요거에 있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요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요 수익을 어디서 빼게 되느냐 당연히 판매자한테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판매자에게 부담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부담이 아직은 좀 덜 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구조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판매자에게 지금도 꽤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라면 요걸 추적하지 않으면 그 어느 순간에 가서 판매자들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런 데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뭐 자기들은 차등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많이 못 파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아마 핵심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몇 퍼센트를 하느냐, 최저가 몇 퍼센트 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비율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주로 많이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퍼센트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요거를 0.1%만 올려도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0.1% 올린 것 때문에 사람 한 명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단계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수수료는 지금이야 뭐 저는 지금도 아마 요렇게 변화한 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많이 줄었다. 이런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런 업체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살짝 뭔가를 만진 것 같아요. 이 말이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뭐 한 달에 5천만 원의 매출을 내는 데고 영업이익이 이제 뭐 700만 원, 뭐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인데 3명이 일을 했어요. 근데 약간 올려서
몇십만 원이 빠져나가요. 이건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3명이 일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거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늘려가지고 규모를 계속 키웠어요. 10명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수수료 약간 삐딱하더니 한 달에 수입이 300이 줄어요. 그럼 한 명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마 도래하고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약탈적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이제 약탈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슬프다. 약탈을 통해서 성장한다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그 약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 요거를 잘 봐야 되고 그 약탈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동자에겐 착취라고 하죠. 예.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성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노동을 제공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심해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회적으로 요거를 제어하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에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중간에 있는 판매자들, 그죠? 상대적으로 힘이 작은 판매자들을 약탈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좋은 기술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 여기서 많이 파세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나는 네가 파는 거를 약탈해서 돈을 벌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내는 거지만 그걸 많이 모으면 많은 돈이 되니까. 근데 좀 더 벌어야겠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약탈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을 수 있는 순간이 있고 참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노동자들도 참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파업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서 소개를 하고 요런 게 아마 사회적 문제로 좀 대두되기 전에 정보적 차원으로 주는 건 좋은데 저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걸 좀 탑재하는 게 좋다. 이런 걸 볼 때. 예, 저놈들은 다 도둑놈이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네네. 그러면 좀 잘 보입니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둑놈들이다. 근데 뭐 좋은 일도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네이버에 당하는 일도 많이 당했잖아. 아, 우리가. 그치. 아,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아픈 기업을 왜 떠오르게. 갑자기. 네이버 씨. 우리 정말, 많이. 혹여나 이 당했죠. 시청자 중에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네이버 뉴스팀에서 일한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 당시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을 제가 이제 네이버를 비판하는 시리즈 기사 10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한 네, 그래서 터라. 뭐 그 당시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들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부동산 쪽도 많이 손댔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아마 부동산 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텐데 그때는 경쟁 관계였어요. 근데 네이버 골목 상권에 들어와서 여기 아마 파괴해 버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 다 파괴됐죠. 모든 뭐 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단계가 됐잖아요. 이게 아마 꿈일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 상대가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도둑놈들은 도둑놈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와 뭐 등등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 이런 것들도 좀 잘 볼 필요는 있고 그걸 소비자들과는 이제 그걸 또 잘 활용해서 싸워라.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경쟁. 이게 그 저기 뭐냐 그 네이버가 약간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무리를 안 일으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그런 것 컨셉이에요. 같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수수료들 있잖아요. 수수료를 놓고 보면 카카오가 좀 더 높고요. 카카오보다 쿠팡이 좀 더 높고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일 밑바닥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 친화적이다 이런. 그 밑바닥의 본질이 곰곰이님 말씀에 맞긴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자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와요 네이버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쿠팡이 잘 돼? 한번 가볼까? 갔다가 수수료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빠지고 이제 그런 판매자들 되게 그 아까 말씀하신 못 살겠다. 쿠팡이 그래요. 쿠팡은 특히나 가격 제한 전제까지 넣어버려가지고 네이버에서 한 10,000원이야? 그럼 우린 9,990원.
뭐 봐라 나가 뭐 이런 식이라서 쿠팡은.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게 주력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사는 게 주력이긴 하지만 그 가격도 막 좌지우지하니까. 쿠팡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만드는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잘 팔리는 것들은 쓱 보다가 저거 그냥 만들면 되는데? 예? 그 무슨 곰 시리즈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아,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 네. 여러 개 있어요. 탐사도 공공 있고. 시리즈. 탐사도 있죠. 탐사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걔네 거예요. 뭐 아무튼 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쿠팡은 네이버는 아직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데 네이버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검색 시장에서의 이 트라우마가 존재에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제가 그 시리즈 기사 10개를 쓰고 나서 한 3년 후인가 정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논조에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시리즈로. 뉴스 검색 뭐 이런 것들이 등대는가 보네. 가두리 양식장이네. 뭐 보고 쓴 거 아니야? 참고했겠죠. 왜냐하면 모든 기사들은 처음에 그 서칭부터 하니까. 그죠. 근데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거기서 추가 취재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아유 땡큐 했겠네. 그 전에 저는 이제 그걸 이 네이버를 그 정도로 비판한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블로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해내온 블로그들을 많이 보고 그분들을 취재했어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을 취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 입장에서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기사가 있고 사실 내용이 별로 다른 게 없는데 뭐 지금도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해서 이제 더 전문가들 취재나 이런 것들을 늘리면 되니까 해서 약간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짜증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뉴스팀에서 저 진짜 와, 아무튼 뭐 그래서 땡땡땡은 정말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내용이 뭐였냐면 민중의 소리는 용서할 수 있어도 땡땡땡은 용서할 수 없다. 예, 그게 그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땡땡땡이 바로 예, 이분. 공범이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많이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으셨다면 아니, 제가 근데 뭐. 기사를 쓴 거를 이제 후회하진 않지만 이제는 좀 그런 마음 좀 걷어주셔라. 아니 뭐 우리도 네이버한테 당한 게 많은데 뭐. 일단 그 예고편 차원에서 말씀을 요 또 할 거거든요. 제가 네이버 넷플릭스 이제 그 땡땡땡 2차로 들어가시나? 아니 저는 절대 그런 쪽으로 안 갑니다. 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쿠팡은 다 직접 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직접 하냐면 물류센터까지 직접 하죠. 그렇죠. 그리고 쿠팡 플레이를 직접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쿠팡은 캐릭터가. 근데 네이버는 어떠냐면 다 플랫폼 기능으로만 합니다. 배송은 누구한테? CJ랑. 그리고 뭐는 뭐랑? 뭐 우리가 무슨 쿠팡 플레이 만들어? 넷플릭스. 손잡고. 그전에는 티빙이랑 했어요. 이 똑같은 걸. 티빙 보면 가입하면 티빙 보여서 그러니까 망했죠. 여긴 지분까지 태웠거든요. 네이버가. 그때는 이제 뭐 초기라서 그런 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됐죠. 어쨌든. 그러니까 요 구조. 누가 이길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쿠팡이 이런 수직 계열을 통해서 쭉 가고 있고 카카오도 막 좌충우돌 하면서 자기가 막 직접 하는 영역을 늘리는데 네이버는 가만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랫폼의 본질, 그러니까 뭐 공곰 선배 얘기에 따르면 착취의 본질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수수료를 하는 그런 되게 영리하고 영악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오늘 일부에서도 나왔던 물류 부분. 네네. 물류 부분 CJ와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있는 이 구매.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어떻게 고도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일 배송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하. 네, 그것도 또 이제 쿠팡이랑 본격 비교.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재밌겠다. 그거 재밌겠다. 사실 아니, 오늘 건 재미없었어요? 오늘 거 재밌었어요. 중간에 약간 딴 데 갔다 오시. 너 윤석열인 줄 알았어. 막 자고. 안 잤는데? 윤석열도 그렇게 얘기. 아니,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 민철 선배가 약간 쿠팡에게는 땡땡땡 아니세요? 네? 쿠팡에게 있어서는 땡땡땡 아니세요? 민철 종료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종료. 네, 오늘 시사콜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많이 또 알림 설정 오늘 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족대꾸알. 그 약간 룩 같아가지고.
아주. 네. 네,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